1952년에 대만 정부하고 일본 애들이 국교를 체결하게 되거든. 자, 이게 화일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국제조약이야. 자, 대만을 화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떤 교재에는 일화 평화조약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자, 그 중국이 2차 구국내전 끝나고 나서 두 개의 국가로 분열이 되게 됐지.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하고 대만 정부로 이제 분단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국가 간에 정통성 문제에 대한 대립이 있었단 말이야. 어느 나라가 진짜 중국 정부냐 이런 대립. 자, 이 과정 안에서 일본은 자본주의 노선을 택한 타이완 정부, 즉 대만 정부가 공식적인 중국 정부라고 합의를 해준 거야. 국제사회에.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대만하고 일본이 이렇게 해서 이 과정 안에서 국교를 체결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게 돼요. 이 한일 기본조약은 뭐냐면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대만하고 이렇게 국교를 체결해서 군사 안보 동맹을 체결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남쪽에 있는 남조선 역시 자본주의 국가잖아. 그래서 이 남조선과 일본 정부 역시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좋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정부와 남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 동맹 갖다가 이 동아시아의 공산화 확산을 막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계속 박정희한테 압박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박정희 역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해요. 왜? 군사 정변을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기는 했는데 뭐가 없어? 정통성이 없잖아, 이 사람이. 근데 미국 대통령이 자기를 공식적인 한국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정통성이 없는 정통성도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김종필이라고 중앙정보부장을 62년부터 일본의 외무장관인 오이라 외무장관에게 파견을 해가지고 비밀 협정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라하고 김종필의 비밀 협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원래는 이제 비밀 협정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오이라가 김종필하고 몰래 나눈 대화를 전부 다 자기 수첩에다가 받아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버스 타다 그 수첩을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이거를 어떤 일본 기자 하나가 죽게 돼가지고 이게 비밀 협정이 공개 협정으로 바뀌어버리게 됐어.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도 이 비밀협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게 되는데 자, 대충 내용은 이렇게 돼. 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사죄 의미로서 3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주겠대요. 그냥. 무상으로 3억 달러라고 한다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야. 유상으로 2억 달러 정도를 빌려주겠대. 그리고 한국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다고 하다면은 일본 쪽에서 1억 달러 이상은 빌려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게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버리게 된 거야.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분노를 야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공짜로 주는 이 무상으로 3억 달러 준다는 이거 있잖아. 이거 명목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얘네들이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소리냐면 36년 동안 우리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느라 고생 많이 했지. 니네 독립했다며 독립 축하해 이런 감성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무상으로 주는 이 3억 달러를 배상금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지. 사죄와 배상금이 적절히 보상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조약이었던 거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애가 또 친일파잖아. 일본식 이름도 있지. 다카키 마사오라고 해가지고 뭐 만주에서 관동훈 때려잡고 있었던 친일파 공무원이었잖아요. 이 양반이.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해줘서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에게 한일 기본조약을 매개로 8억 달러 정도 되는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되는지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8억 달러를 일본 정부한테 갖고 와서 무슨 도로를 깔게 되냐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까는데 이 돈을 썼댄다야. 그래서 참고로 이 경부고속도로는 이 차관 갖다가 만들어진 것으로서 1970년에 완성이 됐던 도로예요. 그리고 일본의 오이라 외무장관은 바보가 아니야. 이번 기회에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동시에 배상 청구권까지 합의 볼 생각이었던 거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 지배하면서 몹쓸 짓거리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식민 지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행여나 나중에 추후에 배상 청구할까 봐 일본 정부는 그것이 두려웠거든. 그래서 국교 재개와 동시에 배상 청구권까지 합의하기로 오이라 외무장관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앞으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정부가 조선 민족에게 했던 징병, 징용에 관련된 문제,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문제, 7.3일 생체실험부대에 관련된 문제를 묵인해 주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정희한테 합의하라고 내민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얘네들을 이제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냥 이제 애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가 독재하는 그런 욕심만 이제 찾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 보고 이렇게 해서 8억 달러를 대출해 와서 경부고속도로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건데 자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왜 서로 국교를 재개하려고 했는지 정부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민간인들과 일본의 민간인도 각각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냐. 일단 두 정부는 일단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일단은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잖아. 그럼 없는 정통성이 확보가 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사람은 독재를 하고 싶어. 그럼 독재를 하려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당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딱 두 개였거든. 우리 민족 통일시켜주세요. 또는 우리 밥 먹여주세요. 경제성장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계속 독재를 하려면 뭘 성장시켜줘야 돼? 경제성장을 해줘야 돼. 그럼 농업 중심의 한국 사회를 공업 중심의 한국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많이 필요하니?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 동시에 일본 정부에게 막대한 양의 차관, 즉 돈을 갖고 와서 이거 갖다가 경제발전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일본 정부 역시 긍정적이었지. 애당초에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한국하고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한국과 국교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 한국 시장 진출 기회를 엿보고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재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민간인들 입장할게. 한국 입장에서는 좀 역같죠.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배상, 사죄 없이 국교를 재개한 거 아니야. 그리고 무상으로 주는 이 3억 달러 명목이 뭐라고?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준 거였잖아. 그래서 국민들은 많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1964년 서울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시위 6.3 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굴욕적인 외교래, 제2의 경술국치래.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금 없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재개할 수 없다. 이런 걸 구호로 서울에서 시한 게 6.3항쟁이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니들 소원대로 밥 쳐 먹여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라면서 말하면서 서울에 계엄령을 때리고 여기에 계엄군을 파견해서 계엄군 갔다가 이들을 진압해가지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끝내 이뤄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6.3항쟁이라고 하는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는 몇 년에 있었어? 64년에 있었어. 이 반대 시위를 계엄령 때려서 진압하고 나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거야. 65년에. 됐지? 그래서 이거 순서별 문제 나오면은 틀리지 않았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민간인의 입장 갈게요. 일본 민간인들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재개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신헌법, 즉 이걸 별명을 평화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화헌법 9조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 자, 평화헌법 9조항은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미국 정부가 전범행위를 일으킨 일본 애들이 전범행위를 재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걸 해체시켜버렸지? 군대를 해체시켰잖아. 그런데 행여나 이 한국과 일본의 이번 기회에 체결된 군사동맹이 평화헌법 9조를 개정을 시켜서 다시 군대를 보유가 가능한 나라로 바꿔질까 봐 일본의 민간인들은 그게 두려웠대요. 다시 전범국가가 될까 봐.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KBS에서 이산가족 찾습니다라고 하는 생방송을 방영하게 돼. 이때 당시 시청률이 80%에 육박하는 시청률이 찍혀지게 돼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원래 당일 생방송으로 이제 계획을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너무 시청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138일 동안 생방송을 때려버리게 된 거야. 이때 남한 지역에 관련해서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KBS 방송국에 모이게 됐고요. 신청 건수는 약 10만 건 정도 되는데 제외 건수는 한 1만 건 정도는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데 북한에 관련된 이산가족을 찾는 게 아니라 남한 지역에서 잃어버린 이산가족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은 못 찾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때 이 프로그램이 너무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도 5.18 광주 민주항쟁을 눌러버리고 피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이잖아. 뭐가 부족해? 정통성하고 지지율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이산가족을 찾는 게 이런 게 뭔가 붐이 되기 시작하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이산가족 이거 갖다가 자기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 남북한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처음으로 성사한 게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남북한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성사를 이루어졌던 게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 85년 때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 이쪽 파트는 무조건 연도 암기 문제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냉전 체제 완화에 관련해서 설명을 쭉 들어갈게.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반포가 되게 되는데 이거 반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었거든. 베트남 전쟁터에서 미국 방송국들은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그 방송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방송으로 생방송을 해요. 그럼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한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 그랬었어. 멍청한 사회주의 국가가 우월한 자본주의 국가한테 어떻게 발리는지 그런 거를 좀 선전 활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라고 했었잖아. 근데 오히려 그 방송에서 나온 거는 미국 애들이 베트남 애들한테 처발리는 모습밖에 안 보여줬던 거야. 그래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전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 반전은 그 가운데서 69년에 새롭게 대통령 자리에 즉위한 게 닉슨 대통령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방침을 대통령 되자마자 반포를 하게 된다. 이거를 닉슨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미국 정부는 아시아 민족에 관련된 문제를 간섭하지 않겠대. 아시아 민족에 관련된 문제는 아시아인이 알아서 해결하게끔 두겠대요. 이거를 닉슨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인 즉슨 지금 베트남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미국 군부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닉슨 대통령이 철수시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아시아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사실 아시아 국가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졌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코민테른 국제기구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막 이렇게 퍼뜨려 놓고 전 세계를 사회주의 국가로 전복시키기 위해서 혁명운동을 하는데 자꾸 여기서 간섭을 놓는 게 어떤 나라였던 거야? 미국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시아의 공산화를 자꾸 반대를 하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던 건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애들은 아시아 문제에 관련해서 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잖아.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야 미국 이제 괜찮아진 친구가 됐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것 때문에 친해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같이 69년에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체제에 등장하게 되면서 서로 막 뭘 만들면서 경쟁을 했지? 핵을 만들면서 경쟁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소련과 미국은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양국이 합의를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72년에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전략무기 제한 협정. 자, 여기에 대한 중심 내용은 뭐냐? 인류를 대량 학살할 수 있는 잔인한 학살 무기 같은 것들을 생산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겠다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보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왜 그러냐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은 데탕트를 상징하는 조약이기 때문이야. 프랑스 언어인데 데탕트는 뭘 뜻하는 거냐면 평화 공존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본주의 진영이든 사회주의 진영이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주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무기 같은 거나 핵을 안 만들기로 합의를 본 거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이 사이가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소련의 사이는 나빠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중소분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도화선이 된 거는 1953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당 서기장이 이오시프 스탈린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에 있어. 일단 이 스탈린 집권기 때는 소련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물론 독재 국가긴 했는데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였다고. 그래서 이 스탈린을 김일성도 존경하고 마오쩌둥도 굉장히 존경하면서 잘 따랐다 그랬었지. 근데 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 새로운 당서기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세계사 할 때 배울 거야. 니키타 흐루쇼프예요. 근데 2대 당서기장인 니키타 흐루쇼프는 애는 좀 성향이 달라. 미국하고 친선관계를 자꾸 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자주 연락을 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모스크바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잇는 한라인 통화 전선까지 개설을 할 정도였어.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기억하시나요? 그게 뭐냐면 나토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동맹국가끼리 군사동맹 체결한 거거든.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입각한 바르샤바 조약회의가 있었어. 모스크바에서. 그때 북한 대표들과 중국 대표들 앉는 앞에서 흐르쇼프 당서기장이 앞으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걸 듣고 큰 배신감을 느껴. 아니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 흐르쇼프를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가짜 사회주의 국가라고 칭하기 시작해. 진짜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중국밖에 없다라고 칭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념 갈등 문제 때문에 중국과 소련이 원래 싸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니키타 후르쇼프는 마오쩌둥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통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니까 중국을 어떻게든 통제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후르쇼프가 마오쩌둥한테 이 얘기를 해. 소련과 중국의 연합 함대를 만들자라고 얘기해. 근데 이건 그냥 명분이고 연합 함대를 만들어서 소련이 중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통제하고자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오쩌둥도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연합함대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니까 후르쇼프가 괘씸해서 핵 기술자들을 중국 땅에서 다 철수를 시켜버린 거야. 핵 만드는 핵 기술자들을. 그래서 이때 마오쩌둥하고 소련하고 사이 안 좋아지더니 나중에 60년에 있잖아.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원조 자금을 받게 되는데 이 원조를 중국에게 했던 원조를 소련이 끊어버려. 60년에. 근데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야. 왜 그러냐면 마오쩌둥이 나름의 자급자족 자력갱생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대증산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 58년부터 60년까지. 그게 대약진운동이죠. 근데 이 대약진운동이 실패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 먹을 게 없는 중국 인민들 2,500만 명이 아사하게 된 게 60년대 상황이야. 근데 안 그래도 대약진운동 실패해서 중국 사람들이 먹을 거 없는데 소련이 뭐까지 중단해? 원조 물자까지 중단을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사이가 엄청 더 나빠지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하나 더. 69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군부대가 국경 지역에서 실질적인 군사 충돌까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 이제 소련은 글러 쳐먹었다. 그럼 어느 편에 붙는 게 낫겠니? 소련의 라이벌 국가인 미국 편에 쓰는 게 나을 거 아니냐. 이때 마침 미국도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이 하도 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좀 마음을 열고 있었거든. 자, 이렇게 해서 미중 수교가 있게 된 거야. 이 미중 수교의 시작은 탁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외교를 핑퐁 외교라고 얘기를 해. 탁구공 튀기는 소리가 핑퐁이라 핑퐁 외교라 해요. 자, 계기는 이렇게 된다. 세계 나고야 탁구 선수권 대회가 한 번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 미국 국가대표팀도 참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대표팀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마오쩌둥이 워낙에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베이징이 한 번 더 초빙해요. 미국 국가대표팀을. 그래서 이제 탁구하면서 친해지게 된 거야. 자, 핑퐁 외교 연도 외워. 71년. 그리고 이제 핑퐁 외교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다 보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인 어떤 국가를 합법적인 중국 정부라고 인정하고 있었을까? 이전까지. 대만 정부를 합법적인 중국 정부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들어와 있었던 중국 대표 국가는 어떤 나라였어? 대만이었어.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오고 싶다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합의를 뭐라 그래요? 양국의 체제를 서로 존중하면서 양국이 다른 국가라는 걸 인정하면 둘 다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서로를 진짜 중국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대표성 문제 때문에 한 국가밖에 못 들어온대요. 근데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대만 정부의 대표가 서로 물러섬이 없는 거야. 자기가 진짜 중국 정부라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 둘 중 어떤 나라 시장이 더 크겠니? 그렇지.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더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건 중화인민공화국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정부의 대표자들을 유엔에서 쫓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자들을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리로서 꿰차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때 중국이 상임이사국 자격으로서 71년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72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이때 미국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총리가 누구냐면 조우 얼라인 총리야.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조우 얼라인 총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베이징에 방문한 게 72년이었어. 그래서 총리를 직접 만나고 마오쩌둥 주석도 직접 만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이 이때 조약 하나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미중 공동 성명이야. 미중 공동 성명.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합법적 중국 정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합법적 중국 정부로 인정을 하겠대. 그럼 이 말인 즉슨 지금까지 국교를 계속 유지해왔던 대만 정부는 뭐가 된다는 거야? 불법 괴뢰 정부가 된다라는 거야. 이걸 양국이 합의를 보게 됐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9년에 공식적으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국교가 체결됐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합법적 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야? 대만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지. 그럼 미국의 동맹국 국가인 일본 역시 누구를 합법적 중국 정부로 인정해야 돼? 중화인민공화국 합법적 중국 정부로 인정을 해야겠죠. 근데 일본은 52년에 화일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얘네들은 어떤 나라하고 지금 국교를 맺고 있어? 대만하고 국교를 맺고 있잖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이 일본 내각 총리한테 압박을 한 거야.
일본 새끼들아, 이제 대만 진짜 중국 정부 아니야. 얘네하고 이제 쌩까고 진짜 중국 정부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니까 얘네하고 국교 체결에 압박을 한 거야. 이때 당시 일본은 미국의 개거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 그래서 일본은 대만하고 손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하고 국교를 체결하게 돼. 그래서 미중 공동성명문이 체결됐던 72년에 중일 공동성명문도 체결되게 된 거야. 그럼 이 중일 공동성명문 내용은 똑같아. 일본 내각 정부는 앞으로 합법적 중국 정부로 어떤 나라를 인정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인정하겠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이제 대만은 불법 괴뢰 정부가 된 거죠. 그러면 국가하고 국가 간의 국교와 교류는 단절이 되게 된 거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대만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의 민간 교류도 단절이 된 걸까? 아니야. 마음대로 여행 갈 수도 있고 시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있어요. 민간 교류는 계속 지속이 돼. 국가하고의 교류가 중단되게 된 거야. 그리고 78년에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라는 게 양국이 체결을 하게 돼. 자, 그럼 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은 무슨 내용이냐면 중일 전쟁 종전 선언이야. 사실 중일 전쟁 종전 선언을 일본 정부는 이전에 대만이 합법적인 중국 정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일 평화 조약 체결했을 때 대만 정부하고 합의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합법 정부가 바뀌었지. 대만에서 중국 정부로. 그럼 이 중국하고 다시 뭘 해야 돼? 중일 전쟁 종전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마오쩌둥 주석을 상대로 일본 내각 총리가요. 서명을 한과 동시에 중일 전쟁 종전 선언을 78년에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중일전쟁 종전선언을 했으니 중국 정부가 일본 애들한테 학살도 많이 당하고 피해도 많이 받았잖아. 그러면 일본 정부는 뭘 따려고 하겠어 또? 대일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걸 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역시 자기가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일본 정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 중일전쟁 때 했던 일본의 모든 만행을 묵인시켜주겠다고 합의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 정부 역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대일배상권을 포기했다라는 게 특징.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네. 동아시아에. 한국도 역시 대만을 손절하고 어떤 나라를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야겠죠. 미국 정부의 압박에 따라서. 근데 마침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노태우였어요. 이 노태우가 1988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되거든. 근데 이 노태우가 90년부터 북방 정책을 선언한단 말이야. 그럼 이 북방 정책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이제 수교를 하겠다라는 소리를 한 거야, 노태우가. 그럼 북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나라에 있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지. 그래서 90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 남한 정부가 국교를 체결하게 돼요. 이거 연도 다 외워야 돼. 90년에는 소련하고 체결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붕괴가 91년 12월 31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91년에 붕괴됐으니까 당연히 90년에 체결해야겠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91년에는 북한 정부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91년에 유엔에도 가입하고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부가 핵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비핵화 선언도 하며 그리고 통일을 돈보하기 위해서 상호의 체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상호 교류하겠다라는 남북기본 합의서라는 통일문서까지 이때 다 나오게 되잖아. 남북기본 합의서. 이게 다 91년에 있었던 일이야. 자, 그리고 이제 남한 정부는 9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중국 정부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정부하고 국교를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있는 그대로 순서하고 연도 다 외우실 것.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하고 본격적으로 국교가 재개된 사건 하나가 있어. 1983년 5월 5일자를 기점으로 중공 민항기 사건이라는 게 터지게 돼요. 선양에서 상하이 왔다 갔다 하는 민간 여객기가 있는데 그 민간 여객기가 무장공비 6명한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런데 이 중국 민항기가 중국 땅에 불시착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땅으로 와. 그래서 이때 5월 5일이잖아.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서울 대공원에 아버지들이 애들 손잡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가 엥 하면서 들리는 거야. 그리고 애들 막 울고 난리 났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 중국 민항기가 납치돼가지고 우리나라 땅까지 옮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불시착해도 춘천에 있는 미군 기지에 불시착을 해. 그러면 미군 기지에 있는 비싼 민항기 되찾아야겠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비행기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민항기를 되찾고자 대한민국 정부에 처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중국 민항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국교가 재개될 기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국 민항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년에 중국과 국교가 재개됐다? 92년에 체결이 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너네들이 알다시피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지 이때 북한하고 우리 남한 정부가 처음으로 정상들이 만나요. 이거를 무슨 회담이라 그래? 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부가 6.15 남북 기본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통일문서를 채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이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오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이네. 자, 아무튼 간에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2007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14 남북 공동성명문이라고 하는 통일문서를 채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도 안 적혀 있겠지만 써서 외워요. 연도. 됐다. 자,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마지막 일본 역사 얘기할게요. 일본 역사.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하기 시작하거든. 50년대부터. 55년부터 실질적으로 73년까지 매년 GDP 기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 그럼 이거는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거든. 그럼 55년부터 73년까지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이 경제력이 성장을 하게 됐냐? 이유가 3개 정도 있는데 미국의 원조 자금 덕분이에요. 미국 애들이 일본 정부 방공 기지로 키우려고 계속 밀어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의 돈이 계속 일본 시장에 풀리니까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얘네들이 군수 공장을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깔아놨는데 마침 연나라 한국에서 무슨 전쟁이 터져? 한국전쟁이 터지잖아. 3년 동안 한국전쟁 전쟁터에서 얘네가 만든 군수물자들을 전부 다 판매하면서 일본 정부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거야. 그리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특수 누리고 나서 돈 벌 때 더 없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트남 땅에서 베트남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 전쟁터에서 군수물자를 판매해서 어마무시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게 일본 정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꼭 외워놓으시고요. 니네들은 수능 보잖아. 그럼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도야. 알겠지?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건 55년부터 73년까지였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엄청 계속 경제 성장을 하니까 이걸 국제사회에 자랑하고 싶겠지. 일본 애들이 엄청난 선진국으로 발전했잖아. 그래서 1964년에 제18회 올림픽이 도쿄에서 개최돼요. 이거를 64년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최초의 올림픽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픽토그램인가? 뭐 그런 게 나와요.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55년 체제가 등장한다는 거, 이거 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55년 체제는 뭐냐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치도 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의 정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55년에 등장한 일본의 두 정당이 93년까지 계속 정권을 헤쳐먹는 걸 55년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나라 보면은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잖아. 이름만 자꾸 바뀌지. 그 둘 새끼 중에 맨날 하나잖아, 씨발. 그지? 근데 일본이 그 짓거리 먼저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일단은 55년에 등장한 두 개의 정당이 있다. 아우, 존나 중요해. 자민당. 지금 집권 정당이죠, 일본에. 자민당은 어떤 두 정당이 합쳐서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50년대에 자유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만든 게 자민당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당하고 민주당 안에서 겁나게 보수적인 우파 애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자민당이라는 거야. 좌파 친구들은 사회당으로 빠져요. 좌파 친구들은 어디로 빠진다고? 사회당으로 빠진다고. 잠깐만, 좌파 우파의 개념은 뭔지 아시죠? 좌파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친구들이지. 우파는 뭐야? 민족주의 사고를 갖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야. 자, 일단은 이 자민당이 우파고 사회당이 좌파야. 물어볼게. 그러면 이 사회당 친구들은 기업에 관련된 규제를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번 돈 갖다가 국민들한테 예산을 퍼부어주는 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거 맞아? 맞지? 이게 좌파의 성향이지. 근데 이 자민당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그리고 얘네들은 완벽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만든과 동시에 일본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돈 벌었지? 남의 나라 전쟁 덕분에 돈을 벌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군대를 다시 보유하고 싶어 해요. 왜? 남의 나라에서 전쟁 터지게 되면 자기들이 군사 파병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뭘 개정하려는 친구들?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려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게 되면 일본 정부가 군대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지금 집권하는 정당이 일본에서 자민당인데 얘네들의 꿈을 최근에 이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개정해서 일본은 지금 현재 군대 보유가 가능한 나라가 됐답니다. 아무튼 간에 이 93년까지 55년에 등장한 자민당과 사회당이 둘 다 내각을 헤쳐먹은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제체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제사야. 자, 70년대 일본의 경제 상황.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연도 알려드릴 테니까 옆에서 쓰세요. 석유 파동은 두 차례 있었다. 일단 1차 석유 파동은 1973년에 터져. 그럼 1차 석유 파동의 원인은 뭐냐면, 자, 세계사 쪽 잠깐 설명할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헤브라임 민족이라고 불렸었죠. 유대교 따르는 애들. 걔네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인 삼국 협상 애들한테 군사기밀 같은 거 막 팔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겼단 말이야. 삼국협상 동맹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하고 영국 정부는 유대인만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합의를 한 거야. 근데 그 약속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48년에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부 땅에 유대인만의 국가가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의 지원안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 그 국가 이름이 뭐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국가였던 거야. 근데 문제는 주변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슬람 국가지. 그럼 유대교를 따른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까? 가만히 두질 않겠죠. 이교도 국가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야. 이거를 중동전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미국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자금 덕분에 자기 기업 돌아가는 거고, 유대인들의 자본과 정보 덕분에 세계대전에서 이기게 된 거잖아. 그럼 자기들이 만든 이 유대국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이슬람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해줘야 돼? 보호하고 지켜줘야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영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같이 싸워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산유국 아니야? 기름 만드는. 그럼 얘네들이 미국하고 영국 동맹국들한테 삐지겠지. 그래서 앞으로 미국하고 영국 동맹국한테 석유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 석유 공급량이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겠지. 이걸 1차 석유 파동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뭐 전 세계 기업이든 간에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가 다 뭐였겠냐? 석유였단 말이야. 근데 석유가 이제 더 이상 색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다 이때 줄도산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2차 석유 파동도 비슷한 이유인데 2차 석유 파동은 78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결론은 두 차례 석유 파동 때문에 70년대 일본 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소리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한 국가에서 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나라가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극복을 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극복하냐면 일본 대기업의 경영 합리화 정책 때문에 이거는 극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 자, 경영 합리화 정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치에 맞게끔 경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기업들이. 생각해봐. 자, 이 석유값이 너무 비싸. 어쨌든 살 수밖에 없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업은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죠. 석유는 구입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자원이니까. 그러면 신입사원 막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회사원에 대한 복지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이런 걸 경영 합리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취직하기가 쉽다 어렵다 일본 내에서 많이 어려워진 거야. 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가장 잘했던 거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야. 일본 애들이 지금까지 뭐 팔면서 먹고 살았지? 군수물자 차 팔면서 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딱 봐도 일본 정부하고 기업들이 이제는 전쟁이 안 터질 것 같아. 향후 몇십 년 동안은. 그러면은 이제 군수물자 기업 계속 운영하면은 굶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 IT 기술로 가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니라는 대기업이 등장을 하게 돼. 됐지?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이때부터 막 그런 거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헤드셋 막 이런 거 만들기 시작하고 게임기 만들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거죠. 대히트를 쳤죠.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넘어갈게. 석유 파동에서 미국도 잘 버텼어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니야. 석유 파동에서 당연히 버틸 수 있었지. 근데 미국 애들이 70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던 시기에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중동 애들이 이때 당시에 석유 가격을 엄청 높여서 펌핑해서 판매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 중동 석유를 구매를 해줬어요. 그럼 왜 이 짓거리까지 하면서 중동한테 석유를 구매를 하고 있냐? 이유는 간단해. 미국도 석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미국 안에 석유 매장량 엄청나. 멕시코 석유 개발권도 있단 말이야. 알래스카에도 석유가 엄청 많아. 그럼 자기의 석유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비싼 돈 주고 중동 석유를 썼을까? 중동에 있는 석유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미국, 아메리카 석유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석유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 미국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돈방석 앉는 거 아니야. 그걸 노리고 중동에 비싼 가격을 주고 석유 파동 사건 때 석유를 다 사들인 거야. 자, 그럼 이 말인 즉슨 미국에 있는 달러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갔다? 중동으로 빠져나갔다라는 소리야. 선생님, 국제통용화폐가 이때 당시에도 달러였나요? 예, 맞아요.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회의라는 게 있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기 1년 전인 44년부터 국제통용화폐가 달러가 돼. 그래서 중동 애들한테 석유를 산 가격으로 뭘 지불한 거야? 미국이 달러를 지불한 거야. 그럼 이제 미국 시장 안에 달러가 있어 없어?
없네? 달러의 가치가 희귀하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지. 근데 항상 경제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해도 문제고 이제 너무 못해도 문제인 거잖아. 딱 뭐가 좋아? 중간선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펌핑돼서 달러가 이제 막 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자 했었던 거야, 미국 정부가. 그러면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다른 나라 화폐는 어떻게 돼야 돼? 인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통화 화폐에 관련된 국제적인 회담이 있게 되는데 그게 플라자 합의예요. 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왜 이름이 플라자 합의냐면 미국 뉴욕에 플라자 호텔이 있는데 여기에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가 5국가 대표자들이 모여서 G5 경제회담을 해서 플라자 합의인 거야. 호텔 이름을 따가지고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해서. 그러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 5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이렇게 5국가가 있는 거야. 제일 만만한 게 전범국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전범국가인 독일하고 일본한테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계 국제 통용화폐인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싶대요. 그러니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 화폐와 그 다음에 일본 화폐인 엔화의 가치를 올리자라고 제안을 하게 돼. 그러면 얘네들은 전범국가로서 미국한테 대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일본도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원조 덕분에 먹고 살았죠. 그래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엔화와 마르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로 합의를 하게 된 거야. 문제가 생겨.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엔화가 거의 없단 말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엔화를 다 달러로 바꿨어. 근데 갑자기 달러의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게 된 거야. 플라자 합의 한 번으로. 그리고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 폭등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러니 일본 기업이 부도 상태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일본 국가는 어떻게든 자국의 기업을 지켜야겠지? 그래서 자국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80년대 일본 국가는 저금리 대출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기업이 유지가 힘들다면은 국가 자체에서 은행에서 금리 거의 안 받을 테니까 이자 거의 안 받을 테니까 대출 받으면서 기업을 유지하라 라는 식으로 저금리 대출 정책을 쏟아 부었던 게 80년대 일본의 국내 모습이었던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서민들한테도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 자, 그러면 일본 서민들이 이때 당시 어떤 생각을 할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지금 저금리야. 은행에 가도 내가 대출을 받아도 거의 이자가 없어. 그럼 지금 현재 투자의 시대가 열린 거야? 저축의 시대가 열린 거야? 투자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자가 없다니까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내가 저축을 해봐야 이자가 얼마 없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투자의 시대가 열린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다가 투자하냐면 해외 주식이나 자기 나라 땅,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80년대 후반 들어가게 되면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져. 일본 수도가 도쿄잖아. 도쿄 전체 땅 가격이 미국 전체 땅 가격하고 똑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거품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뭐 때문에? 저금리 대출 정책 때문에. 근데 공급량은 너무 없잖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펌핑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거품 경제는 몇 년에 꺼졌냐? 91년에 꺼져요. 아마 지금 한국 정부도 지금 똑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싼데요. 서울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 에코시티도 마찬가지예요. 폭락할 것 같아요. 다음 정권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음 정권 들어서게 되면 어떤 정당이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6월 3일 날 졸라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 정권 들어서게 되면 이제 그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91년에 경제 불황이 시작되게 돼. 자, 갑자기 자기가 투자해놨던 이 주식과 부동산이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갑자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게 된 거야. 그럼 여기에 투자했던 돈들은 다 뭐가 돼? 휴지 쪼가리가 돼버리게 된 거지. 그래서 일본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기 시작해요. 몇 년부터? 91년부터. 언제까지요? 현재까지요.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경제 30년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경제 성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으로 수학여행 갔을 때 백엔이 한 1,400원이었는데 지금 막 800원, 900원까지 내려갔던데? 그만큼 일본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를 찍어줄 수밖에 없어? 보수 정당인 자민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돈을 벌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았니? 안녕? 안녕? 어떻게 살았어? 얘네들
경제 위기 있을 때마다 어떻게 위기 극복했어? 남의 나라 전쟁을 통해서 극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민당이 원하는 건 평화헌법 뭘 개정해? 구조를 개정해서 일본을 군대 보유가 가능한 나라로 바꾸고 남의 나라 전쟁을 통해서 다시 경제적 이익을 얻어 일본의 정치를 성장시키자. 이걸 주장한 게 자민당이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자민당의 그 체제 붕괴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93년에 드디어 55년 체제가 붕괴가 되게 돼요. 그럼 이 55년 체제가 붕괴가 됐다라는 것은 항상 일본의 정치라는 내각은 자민당하고 사회당으로 이제 꿰찼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로 구성이 안 됐다라는 소리야. 자, 이유 알려줄게. 자민당 애들이 계속 55년부터 집권하면서 온갖 부정부패,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인 거야. 얘네들이 온갖 횡령과 부정부패가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이 자민당 찍어줘 안 찍어줘? 총선에서 안 찍어주게 된 거지. 그래서 의석을 5석을 차지를 못하게 돼요. 원래 항상 5석 차지하고 있었던 정당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로키드 사건이야. 이게 일본 국민들한테 최대 충격을 가해. 로키드 사건. 로키드 사건은 뭐냐면 이게 로키드가 미국의 군수방위 업체예요. 근데 이 미국 군수방위 업체가 일본의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민당 의원에게 접촉해서 자민당 의원들한테 돈 찔러주면서 일본의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기밀을 미국 군수방위업체한테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니까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자민당을 총선에서 밀어줄 수가 있겠냐.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자민당을 많이 뽑아서 내각을 구성했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이야? 붕괴 직전의 상황이잖아. 그래서 나라 경제 붕괴시켰다고 경제 불황 때문에 자민당을 찍어주지 않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5석을 차지했던 자민당이 5석을 차지를 못한다,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자민당이 아닌 정당으로 내각이 구성되게 된 거야. 이거를 비자민당 연립내각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별명이 있어. 호소카와 연립내각이라고 얘기를 해. 이때 당시 내각 총리가 호소카와 모리히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소카와 연립내각이라고 불려지는 정부가 93년에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아무튼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요, 그 지금 자민당 총리하고 다르게 한반도에 관련된 식민 지배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나라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사죄까지 했어요. 위안부 문제도 사실이다 밝히고 사죄까지 한 총리야. 아무튼 간에 이거는 이제 친한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1909년에 민주당이 잠깐 집권을 하게 되거든.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있지만 일본도 민주당이 있단다. 아무튼 이 민주당이 내각을 5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민주당에서 총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일본 민주당하고 조금 비슷해. 씨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네. 근데 어쨌든 이 민주당끼리 권력을 차지를 했잖아.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 성장은 뒷전이야. 자기 재산 유지, 부풀리기만 관심 있고 지들끼리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민주당 찍어줘 안 찍어줘? 안 찍어줘. 이렇게 해서 자민당이 아닌 애들의 집권을 몇십 년 동안 시켜놨는데 경제 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차라리 다시 군사무장을 주장하면서 남의 나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주장하는 누구를 찍어주자로가? 자민당을 찍어주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 국민들은. 그래서 우경화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자민당이 2012년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그 총리 된 새끼가 최근에 산타총 맞고 뒤져버린 아베 새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민당이 집권하게 됐다. 자, 그럼 이 자민당은 2012년에 내각 총리도 배출하고 집권당이 된과 동시에 일본 내에서 우경화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우경화 정책이 뭔데요? 극단적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민족에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안 가리고 다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이 미국 정부하고 합의하에 만든 평화헌법을 멋대로 개정하기 위해서 이상한 걸 막 만들기 시작해. 뭘 만드냐면 주변 사태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 주변 사태법은 뭐냐면 주변에 이거 말 그대로 그거야. 한국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주변에서 뭐 분쟁이나 전쟁 같은 거 터지면 일본 정부가 그 분쟁과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놓은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 또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은 뭘 극복하고자 하는 거야? 경제 위기를 또 극복하고자 하는 거야. 자, 아무튼 이 주변 사태법과 동시에 집단 자위권까지 행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안에, 그러니까 일본 측 연안에 북한의 함대라든지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자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목적하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법 체제를 또 바꿔놓은 거야. 신 가이드라인 법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민족주의 사관을 우려먹기 위해서 국기국가법이라는 것을 또 제정을 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자민당 정권 때 공식적인 국기가 채택이 되게 되는데 그게 히노마루라고 하는 국기예요. 거기 밑에 히노마루 그려져 있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국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처음 등장한 거냐면 에도막부 시대 때 처음 등장하게 돼. 에도막부 시대 국제무역 항구가 어떤 섬이었지? 대지마 섬이었죠. 근데 이 대지마 섬에 네덜란드, 영국 상인들도 선박 타고 다 온단 말이야. 어느 나라 배가 에도막부 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 배가 뭔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 에도막부 시절에 처음 만들어진 국기가 히노마루였어요. 근데 이건 좀 알자고. 원래 이 히노마루를 국기로 설정 안 하려고 그랬어. 뭘 하려고 했냐면 우길승천기를 자기들 국기로 설정하려고 했었어. 우길승천기가 뭔지 아시죠? 전범기 아니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의 국기. 근데 그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욕을 존나게 하는 거야. 니네들은 전범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냐. 어떻게 전범기를 국기로 사용하려고 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 본 게 에도막부의 국기 히노마루 국기였던 거야. 근데 국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했는데 국가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기미가요라고 있거든. 와, 씨발 이거 갖다 또 할 말 존나 많네. 기미가요가 뭐냐면 일본 국가야. 근데 이게 사실 국가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일전쟁이 터지잖아. 그러니까 중국 전선에 파견된 일본 군인들이 부르고 다니는 군가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번 군가인 거야. 이걸 지금까지 일본의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최근에 탄핵당한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KBS 광복절 자정 12시에 일본 뮤지컬 연극이 나왔어. KBS에서. 그것도 졸라 빡치는 건데 거기에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친일 성향의 정치인인 거죠. 그래서 나라가 존나 잘못됐었는데 탄핵됐으니 뭐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일본사 끝. 아, 하나 더. 이 자민당에서 배출된 총리들은 자꾸 어디에 참배하려고 하지?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가갖고 참배하려고 하죠. 알려줬죠.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의미야? 일본 애들한테. 그렇지.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국가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영웅들을 모시는 제사장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서 총리와 자민당 의원들이 대가리 받고 참배한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일본 정부입니다. 자, 일본 역사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한국 역사 할게. 동아시아사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 알 거야. 48년 8월 15일 날 친일파 정치인들과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 대통령 원래 처음에 이승만을 밀어주려고 하진 않았는데 이승만 제외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다 암살을 당해요.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원래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자 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 송진우였어. 독립운동가. 근데 그 송진우가 암살당해. 그래서 내가 한국사 가르칠 때 이 말 했을 거야. 우스갯소리로 미군정에 데스노트라는 게 이제 있거든. 그러니까 미군정이 애 괜찮다. 애 대통령으로 만들자. 나만의 대통령으로 만들자. 딱 지목당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암살당해. 그래서 송진우가 암살당했고 그 다음에 지목받았던 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이긴 한데 미국 정부한테 호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여운형도 자택 해화동에서 암살을 당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이승만을 지금 현재까지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남한 정부를 만들게 되었다. 근데 사실 이승만은 한국전쟁 도중에도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을 안 만들고 활동하려고 했었어. 이유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봤기 때문이야. 미국은 일단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거 정당의 힘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개국공신인 정당 세력들의 힘 때문에 대통령이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정치적 힘 없이. 이승만은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당을 안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당은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부산에서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이렇게 해서 창당을 하게 되죠. 자, 이거 연도 외워라. 자유당 창당 연도 51년에 창당한 거다. 어떤 지역에서? 부산에서 51년에 창당했으면은 어떤 전쟁 하고 있는 도중이야? 한국전쟁 도중에 만들어진 거야, 이 자유당은.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사 해야 되니까 그냥 쭉 알려드릴게요. 자, 52년이에요. 한국전쟁 도중이죠. 근데 한국전쟁 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몹쓸 짓거리 많이 합니다.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죄 없는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했고, 그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빨갱이 토를 목적으로 서북청년단들 북한에서 내려온 깡패 집단 보내가지고 미국 군부대와 그리고 국군 헌병대를 동원해서 제주도 도민들 3만 명을 학살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전쟁 도중에 한강다리 폭파까지 이런 것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총선에서 1950년에 2대 총선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총선은 누구 뽑는 선거지? 미쳐버리겠다. 국회의원 뽑는 선거잖아. 대선이 대통령 뽑는 거잖아.
총선이 국회의원 뽑는 거야. 이때 당시 우리나라 일대 헌법에 따르자면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죄야? 간선죄라고 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니까. 이해돼? 자, 근데 이때 2대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애들이 다석을 차지했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서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이런 판단이 들었겠지. 간선제 헌법을 유지하게 된다면 난 대통령 자리에 당선이 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겠지. 그지? 그런데 아직 농촌 사람들은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한강다리 폭파 사건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뭐로 바꾸자? 직선제로 바꾸자. 이게 52년에 부산에서 있었던 무슨 개헌 사건? 1차 개헌 사건이지. 별명 뭐였는지 기억해? 발췌 개헌이죠. 여당, 자유당에서 원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췌하고 야당에서 원하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의 일부를 발췌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해서 별명이 발췌 개헌안이지. 그러면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석이 이거를 합의를 해줘야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거란 말이야. 합의해주겠냐? 안 해주겠지. 다시 말하지만 이 2대 국회는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애들로 채워졌다 그랬었지.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요. 당시 한국전쟁 도중이야. 그래서 부산에 임시 국회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일 끝나고 버스를 타고 퇴근 버스를 타고 집 가는데 그 퇴근 버스를 헌병대를 통해서 납치를 해.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뒤에서 폭행을 하고 그리고 당일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개헌 투표하는데 나와요. 원래 나오면 안 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입법부가 하는 일에 관련해서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위헌이야. 이 자체가 위헌이야. 근데 직접 나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간선제에서 뭐로 바꾼다? 직선제로 바꿀 건데 이에 동의한다 하면은 기립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일을 쓰래 그 자리에서. 근데 뒤에 백골단이라고 해서 이승만 따라다니는 정치 깡패들이 뒷짐지고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앉아있어? 맞아 뒤지지.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기립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직선제 형식으로 통과시켜서 52년에 이 녀석이 2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1대 2대가 이승만인 거죠.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헌법 만들 때 미국의 헌법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 최대 몇 번까지밖에 불가능하게 2번까지밖에 못해. 근데 이미 1대 대통령 48년에 했고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52년에 해먹었지. 그러면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헌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54년에 2차 개헌 헌법이 통과가 되게 되는데 별명이 4.4.5입 개헌안이죠. 4.4.5입 개헌안. 여태 국회의원들의 의석수가 203석이었어. 적어도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헌법이 개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 3분의 2 정도는 동의표를 던져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없애겠대요. 그럼 이 말은 즉슨 1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이야. 자기는 계속 중임 제한이 없으니까 계속 대선에서 출마 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되면 가능해 되겠지. 중임 제한이 철폐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투표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운명의 장난인가 203 나누기 3분의 2 하면은 135.3333표가 나와. 그럼 이 이상을 얻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운명의 장난인가 이렇게 딱 135표밖에 득표를 못한 거야 이승만이. 그럼 이거는 부결된 거야 가결된 거야? 부결된 거지. 한 표 모자라갖고 부결된 거지. 자, 근데 서울대 수학과 교수를 직접 국회에 초빙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올림을 주장을 해요. 203 나누기 3분의 2는 135.3333이라는 무한소수가 나오는데 세상에 누가 소수점 아래 4 밑을 숫자로 인정을 하냐라는 거야. 소수점 아래 4 밑은 죽여야 된대. 4, 넉사, 죽일 사. 그리고 5 이상은 올려야 된대. 다섯도 들, 입. 그래서 이거 뭐야? 반올림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135.3333 이거를 이제 소수점 아래가 이제 4 이하니까 이거 다 죽여야 된대. 그래서 135표만 나와도 이거는 합법이래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억지 주장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 말은 즉슨 52년에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때 당시 대통령 임기가 4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차기 3대 대통령 선거 몇 년에 있어? 56년에 있죠. 그래서 이때 3대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이 짜잔 하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3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은 부통령은 4대 부통령을 뽑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 몰라도 돼 그냥. 자 일단은 여기에서 자유당 대표로 나온 게 누구였냐면 이승만 씨요.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이기붕이에요. 이승만 따라다니는 꼬붕. 자 그 다음에 반대 야당이 민주당이었다. 이 민주당 대표로 나온 게 신익희 후보였지.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 무소속은 뭐가 없이 나온 거야?
정당 없이 나온 거죠.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누구더라? 황교안인가? 아무튼 정당 없이 나온 거를 무소속이라고 얘기를 해. 자, 조봉암 선생님이 나오셨어. 근데 이승만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 신익희가 막 이승만하고 이렇게 대립 구도였거든. 맞아. 죽죠. 이 신익희가 이승만을 뭐라 그러냐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이렇게 이제 유사하고 다닌단 말이야. 자유당 독재 정권 안에서 못 살겠으니 누구를 찍어주세요? 민주당으로 갈아주세요. 이렇게 연설하고 다녀. 근데 이승만은 뭐라고 받아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도 승만이 아니면 이키가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익희 씨가 광주 유세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데 그 광주 기차 안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가시게 돼요. 선거 7일 전에. 그래서 갑자기 이 신익희가 죽게 되다 보니까 신익희를 지지하는 표는 다 어디로 빠지겠어? 조봉암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 정당 없이 나왔는데 지지율 30% 이상을 확보하는 기적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조봉암의 왼쪽 가슴 한 켠이 어때지기 시작해? 웅장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씨발 나 정당 없이 나왔는데 30%? 그럼 나 뭐야? 차기 대권 후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조봉암이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정당 만들어. 그게 뭐야? 56년에 창당됐던 진보당이라는 정당이에요. 기억은 이제 하시죠? 이제 나오시죠? 그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뭐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데는 성공을 하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이 이때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어. 원데이 투데이 하는 나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지팡이 짚고 이제 막 경무대 청와대 이렇게 들어오면은 와 대통령 살아계신다 하면서 국회의원들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야. 근데 문제가 이승만이 원데이 투데이 하는 나이라 그랬잖아. 갑자기 서거해 죽어버려. 그러면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 누가 대통령을 하게 돼 있지? 부통령이 대통령을 하게 돼 있다고. 우리는 미국의 헌법을 모방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잘 살다가 뇌출혈로 죽어버리잖아.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됐어? 부통령. 트루먼이 대통령이 된 거라고. 그래서 똑같아.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자유당 당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냐? 기붕이가 돼야 돼. 그래야 집권 여당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잖아. 근데 사람들 누구를 찍어줘? 장면을 찍어주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이승만하고 이제 자유당 당원들이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기 그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필히 부통령 자리에 기붕이를 어떻게든 앉혀야지 이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야. 한국사 하니까 알려주자면 이 조봉환 선생님이 뭐 제대로 준비하려고 진보당이라는 정당 만들었다 그랬지. 그럼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조봉환이를 가만히 냅두면 돼야 안 돼? 안 돼. 차기 라이벌 대권 후보 아니야. 그래서 조봉암 뒷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이 박헌영과 함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더라고. 그럼 얘 뭐야? 사회주의자야. 그래서 이승만이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쩐지 제 주둥아리에서 자꾸 평화통일 얘기하더니 빨갱이 새끼였네 해서 간첩죄로 엮어가지고 조봉암을 59년에 사형까지 때려버리죠. 그래서 조봉암은 저 세상 가셨어요. 결국 이 사람이 원했던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를 못했어. 자, 그리고 이제 때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 자, 그럼 4년 뒤가 60년이네요. 요때 몇 대 대통령 선거? 4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5대 부통령 선거가 60년에 있게 된 거야. 자, 요때 자유당 후보로서 나온 게 이승만이야. 앤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올 수 있지. 헌법 개정돼가지고.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것도 누구야? 또 기붕이야. 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조병옥 선생님이에요. 조병옥.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자, 요때 자유당 당원들과 이승만의 나이가 이때 당시 85살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통령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돼? 기붕이를 앉혀야 돼. 그래서 이 이기붕을 근데 사람들이 안 지지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입장과 자유당 입장에서는 뭐밖에 없어 방법이? 부정선거야. 와,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존나 신기하네. 아유, 자꾸 현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이 좋아하는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했네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다음 주에 2번 쉬잖아. 6월 3일 날 한 번 쉬고 그다음에 6월 6일 날 한 번 쉬잖아. 그지? 현충일.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둘 다 쉬어. 니네들. 학원은 안 쉬어. 학교를 쉰다는 소리죠. 근데 그게 되게 크잖아. 그지? 자, 아무튼 간에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돼. 요때 대선이 몇 월 몇일? 3월 15일. 그래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뭐 선거하기 전에 그 대권 라이벌 후보인 조병훈 선생님이 그 좀 뇌 쪽으로 안 좋으셔.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거야. 조병훈 선생님께서.
선거 며칠 전에. 그럼 이제 이승만 당선은 확실시 된 거죠. 근데 자유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부통령 선거가 가장 핵심인 거지.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인조, 5인조 선거가 이행되게 되죠. 원래 선거라고 하는 거는 비밀 선거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선거하면은 무조건 한 명씩 들어가야지. 여태는 3명, 5명 조지어놓고 같이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는 무조건 자유당 당원 한 명이 껴있는 거야. 자유당 충성파 당원 한 명이. 그 옆에 사람들 어디에다 도장 찍는지 확인을 해. 이기북이 아니라 장면에 찍어? 그러면은 그 투표 용지 넣는 그 선거 그 함 있잖아. 거기 앞에 정치 깡패들이 이렇게 딱 서 있거든. 그럼 그 깡패들한테 이르는 거야. 이 새끼 장면 찍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깡패들은 걔를 멱살 잡고 뒷골목을 끌고 가. 그리고 애가 귀엽잖아. 그래서 볼따기 몇 대 어루만져 준단 말이야. 그리고 새로운 투표 용지를 줘. 다시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누구 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 이기봉 표를 찍고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직접 넣기 전에 열어서 확인까지 했대요. 이 정치 깡패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투표함 바꿔치기까지 해.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표함 바꿔치기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붕 지지를 하지 않는 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장면 지지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개표 작업을 다 수작업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제 체육관에 모여 있는 그 이제 함 딱 가가지고 개표 작업 하려 그러는데 갑자기 불이 텅 꺼져. 그리고 갑자기 텅 켜지더니 투표함이 바꿔쳐져 있는 거야. 바꿔져 있는 투표함에는 전부 다 이기붕을 지지하는 표만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당일날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게 되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대요. 그리고 5대 부통령 자리에는 이기붕이가 당선됐는데 무려 국민의 100% 정도 되는 지지율을 받고 당선이 됐다라는 보도가 딱 뜨게 된 거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야. 나는 분명 장면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100%의 지지율을 받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됐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부정선거를 확신했던 마산 주민들이 먼저 뛰쳐나온 거야. 그게 3.15 마산 시위였죠. 그래서 이 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민주화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산 공고 다니고 있었던 어떤 한 고등학생이 마산 주민들이 이끌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 타도하자 외치다가 경찰에 쏜 최루탄에 오른쪽 눈알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직사하신 분이 있어. 누구야? 아니죠. 김주열이죠. 이한열은 6월 민주항쟁 때 연세대학교에서 최루탄 맞고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최루탄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죽는단 말이야. 바로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 그럼 경찰이 잘못 쏜 최루탄 때문에 학생 하나가 죽었으니까 관련자들 밝히고 처벌하면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조금 더럽게 일처리를 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김주열의 시신에 돌덩이를 묻고 마산 앞바다에다 시신을 던져버린 거지. 그리고 4월 11일 날 그 이들이 유기했던 김주열의 시신이 더덩실 이제 떠오르게 됐고 분노했던 마산 시민들이 2차 마산 시위를 열게 돼. 그리고 김주열이 학생이지. 그러니까 학생의 시신이 딱 더덩실 떠오르는 걸 딱 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분노를 하겠냐? 같은 학생이 분노하겠지. 그래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경무대 시위를 하게 돼요. 이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해서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수상한 어른들이 내 뒤를 밟는 게 느껴져. 막 뛰었는데 결국엔 잡혔단 말이야. 이승만이 사주한 정치 깡패들이었어. 그래서 정치 깡패들한테 뒷골목 끌려가갖고 많이 쳐맞고 집에 들어와요. 애가 맞고 왔어. 그럼 누가 뛰쳐나와? 부모가 뛰쳐나와. 그래서 4월 19일 날 10만 명 정도 되는 서울 시민들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하게 돼. 그래서 이 사건을 무슨 혁명이라 그래? 4.19 혁명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었던 경호실과 경찰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는지 안 명령을 내렸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승만을 좋아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사격 명령을 내린 적은 없대. 경찰이 무단 사격을 한 거래, 시민들을 향해서. 근데 난 이것도 납득이 안 간다고 봐. 당연히 경찰이 뭔데, 이 새끼가 뭔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멋대로 사격을 하냐고. 그것도 시민들한테,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건 말도 자체도 이상한데 어찌됐든 뭐 이승만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리고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경찰이 무단 사격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서 일제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현장에서만 100명 정도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초등학생까지 여기서 머리 맞고 죽는 일이 발생을 했죠. 전한승이라고 있어. 서울 수송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하나가 딱 죽은 거야. 총 맞고, 경찰이 사격한 그 총알 맞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잼미들이 다 뛰쳐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덕수궁 앞에 있는 탱크를 점령을 했다 그랬지,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래카드 딱 이제 펼쳐놓잖아. 우리 형 누나들한테 총 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뛰쳐나오다 보니까 중립노선을 타고 있었던 공교육 선생님과 대학 교수까지 뛰쳐나와요. 그래서 4월 25일 날 대학 교수 시국선언 사건이 있게 됐고 4월 26일 여태 시민대표 6명을 청와대에 불렀다 그래, 경무대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가르쳤지?
학생 대표 설총시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 시민 대표 6명한테 차를 딱 내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봤대잖아. 시민들이 진정 내가 하야하길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5명의 시민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설총은 혼자서만 학생 대표 혼자서만 딱 일어나서 예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야 선언을 바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승리로 끝난 게 4.19 혁명 사건이었다라는 거야. 결국 이 4.19 혁명 결과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당이 붕괴가 돼? 자유당 정권이 붕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쪽 현대사 가르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가 자꾸 떠올라요. 자유당 정권이 붕괴됐어. 당연한 거지. 시민들한테 총을 쏘고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보면 일으킨 거잖아 이승만이가. 친위 쿠데타가 뭔지 알아? 친구들아?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친위 쿠데타는 뭔 말일까 이거는? 몰라? 친위 쿠데타는 권력자가 더 강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 이해됐지? 그러면 최근에 그분이 한 건 친위 쿠데타네. 맞잖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더 강한 권력,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걸 선언하셨으니까. 맞잖아.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심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냈잖아요. 위헌이었고 내란이었고. 그러니까 탄핵 당한 거잖아. 이거 우리나라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새끼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새끼가. 그래.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새끼가 전한길 강사하고 같이 뭐 영화 보고 막 그런 게 뉴스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존나 거슬려요. 난 이해가 안 된다. 야 어떻게 내란범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사회에. 영화 보면서. 뭐지? 그 6.3 부정선거 막 그런 관련된 영화가 나왔어. 다큐멘터리로. 아휴, 네. 어제 그 사학과 후배 하나 와가지고 어제 한 새벽 1시까지 여기서 대화가 나갔거든. 그래가지고 그 대화 내용이 그거였어. 최근에 이제 그 대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 여러 정당 당원들이.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그 이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 씨가 있고 김문수, 김 씨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씨가 있잖아요. 노란 쪽. 근데 나는 좀 상식적으로 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는 그냥 난 이쪽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이 토론하는 거를 봤어. 봤어? 니네? 오늘 또 토론하기로 한 날인데 저녁 8시부터. 야 개그 콘서트가 망하는 이유. 존나 웃기더라.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파란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호텔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요. 호텔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 그리고 이제 그 대출금 갖다가 이제 그 호텔 이제 직원 애들이 이제 다른 쪽에서 뭐 물건을 사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이익을 얻는 거잖아. 이 대출금 갖다가 호텔 이제 사장님이 어떤 데서 물건을 샀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돈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에서 물건을 사. 그럼 이쪽도 이익을 얻은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은행이 여기 호텔 이제 그 대출했던 그 호텔 사장님이 나 은행에 대출금 안 갚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찌됐든 여러 가게에 돈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사는 거래요. 이건 뭔 쌉소리인가 싶더라 나는. 이걸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더만 여기 개혁신당 쪽에서. 그리고 애당초에 지금 현재 집권 정당인 이 두 정당에서 뭘 지금 얘기를 안 하냐면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결국에 노인들 부양 비용을 우리 젊은 세대한테 청구하겠다라는 거가 아니야. 근데 이쪽 두 정당이 합의 본 게 국민연금 개혁 아니야.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자. 이게 지금 현재 통과됐던 국민연금 개혁 아니야. 그럼 이거 뭔 소리냐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65세에 있는 노인들은 더 많이 받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누가 많이 내야 되는 거야.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내주라는 소리야. 그래서 소득세율을 많이 높였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회인이 되잖아, 니네가. 그러면은 니네들의 소득이 한 50% 정도를 뜯긴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젊은 애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생각이 없어. 이유, 이 두 개의 정당이 몇 년 동안 헤쳐먹었게, 대한민국에서. 그냥 건국하자마자 계속 헤쳐먹은 두 정당이야. 그럼 계속해서 기득권이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네들은 부자로서 땅도 많이 갖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들의 재산을 미쳤다고 떨구겠냐?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부동산 가격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나라 경제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 저금리 정책 퍼붓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집값은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비정상 아니냐? 나라빚이 거의 8천조 육박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나라빚이. 그럼 빚부터 갚아야 되잖아. 허리띠 졸라 매야 되잖아. 고금리 하면서 최대한 사람들이 투자 안 하도록 막아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저금리로 갔다 최근에 한국은행 쪽에서. 그러면 뭐야?
주식과 부동산에 더 사람들아 투자해라. 왜?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아마 5년 이후에 터질 거라고. 다음 정권 아니면 다다음 정권 때 터져. 그래서 무조건 경제 위기는 니네 대학생 때 무조건 오게 될 것이고 니네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가서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니면 취업은 힘들 거라고 봐. 사업도 힘들어. 이유가 그때 이미 나라 경제는 무너지고 있을 거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신입사원을 뽑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기업들 다 힘들잖아. 선생님 여자친구가 LG 쪽에서 LG 그런 쪽에서 일했어요. 일진그룹이구나. 일진그룹 쪽에서 일했는데 원래 LG 있다가 일진그룹으로 간 거야. 근데 그 일진그룹이 롯데에 합병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롯데가 최근에 부도 직전의 상황이 되게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다 판매하기 시작하거든. 중국 기업에. 그래갖고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갔어. 그 롯데 밑에 있는 게. 그래가지고 애가 일자리를 잃어서 서울시청으로 옮겨졌거든. 그나마 걔는 IT 전공이라 일자리가 많아요. IT를 전공해서.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문돌이들 아니세요? 그잖아. 그래.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면 이분만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이 두 분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만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특히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다시 짓고 나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야. 근데도 나는 너무 놀란 게 내란 정당의 지금 지지율이 36%가 어떻게 되냐. 누구야? 36%.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쪽 지지율이 한 50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 이쪽이 36%야. 이거 그냥 순수히 내 생각이야. 틀릴 수도 있어. 반박시 니네 의견이 다 맞아. 자, 근데 내가 지지하는 이 양반의 지지율이 9%밖에 안 돼요. 그럼 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정상인 9% 이렇게. 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파란 쪽 나 정말 안 좋아요. 이 새끼들 우미나 정책 끝판왕이야. 둘 다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으악!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잘하고 있긴 하더라. 그 내란 정당에서 자꾸 자기 당으로 들어오라고 단일화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단일화 안 하겠다고 계속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선거 마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됐습니다. 뭐 알아서 당신들 1년 이후에 주권 행사하는데 알아서 잘 하십시오. 알아서. 제발 주권 행사 하는 데 있어서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선거 똑바로 하시고 제발 그리고 역사 공부 철저히 좀 하시고 알지? 역사 공부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제발 토론 봐.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갖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제발 좀 잘 들어. 일 바쁜 것도 알겠고 공부 바쁜 것도 알겠고 술 처마셔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는 그런 청년들이잖아 당신들이. 주권 행사할 때 충분히 공약 같은 거 듣고 지지해 주세요. 이쪽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공약을 안 들어. 그냥 공약 안 듣고 나는 빨갱이 싫어. 파랭이 싫어. 빨갱이.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엄청 심하게 올리고 젠더 갈등 일으키니까 나는 싫어. 그쪽 지원할래.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설명 시작한다. 자, 자유당이 이제 붕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을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할 거 아니야. 반대 정당이 민주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민주당이 7월 27일 날 있었던 총선에 압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건 한국사 할 때만 배우는 건데 이때 3차 개헌 헌법이 통과가 되게 돼. 3차 개헌은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 지금 현재 체제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다 갖고 있으면 이딴 이상한 새끼가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독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해서 이때 헌법이 개정이 되게 된 거야. 똑같이. 지금도 대선 후보들이 뭘 얘기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요구해. 지금 상황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내각이라는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행정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내각이라는 조직이 행정일을 하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는데 이 내각 책임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당 대표가 내각을 이끄는 내각 총리가 돼요. 그래서 이때 내각 총리가 된 게 민주당 당대표 장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각을 장면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리고 대통령은 따로 있었어. 4대 대통령 윤보선이야. 근데 내각 책임제라 윤보선 대통령은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허수아비고 대부분 행정 일들은 장면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각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보선은 싫어요. 누가? 장면이. 저 장면 국무총리만 없으면 자기가 대통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시민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차지한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든 뭐 경제 성장 시켜주고 막 그런 걸 이제 막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맨날 파벌 싸움이나 처하고 있었던 거야. 아, 애도 또 심지어 윤씨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윤보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서 조금 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쪽을 민주당 구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장면이 좀 젊은 애들이 지지하거든. 그래서 이쪽을 신파라고 얘기를 해. 신파다 구파다 나눠서 민주당 안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은커녕 국민들의 요구 조건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자, 이 상황 안에서 나라가 잘못됐음을 인지한 어떤 군인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요. 그게 61년에 터진 뭐야? 5.16 군사정변 쿠데타죠. 핵심 인물은 누구야? 박정희 소장이었잖아. 사실 이 박정희는 4.19 혁명 때부터 내가 군사정변 주도했다고 했었어. 이 준비를. 원래 4월 28일자를 기점으로 군사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단 말이야. 군사 쿠데타를. 그런데 4월 26일 날 이승만이 무슨 선언을 해버려? 하야 선언을 해버려. 그래서 정변 준비 다 했는데 이게 다 무산된 거지. 갑자기 시민정부가 등장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시민정부인 민주당이 시민들의 요구 조건 안 들어주고 시민들의 지지율 계속 떨어지네. 그래서 박정희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에 3,6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이끌고 우리나라 서울을 점령을 하게 되죠. 이거를 5.16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나서 이 박정희는 63년에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도 개정해. 자, 이렇게 해서 윤보선을 제끼고 63년에 5대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죠. 바로 이 시기부터 제3공화국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하는 거야.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많이 이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한일협정 사건이 있었죠. 65년에 일본과 국교를 체결해가지고 몇 억 달러 갖고 와? 8억 달러 갖고 와. 물론 일제감정기 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배상 청구권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합의해서 들어온 더러운 돈이긴 하지만 이 8억 달러 갖다가 경부고속도로 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공업단지, 경공업단지 투자 자금으로 이용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 성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파병 사건도 이때 있었던 사건이었고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독일에 남자들은 광부로 가갖고 열심히 이제 거기에서 광산 지하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독일 간호사로 가갖고 돈 벌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성장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지지율이 높아진과 동시에 67년에는 6대 대통령에도 당선되는데 성공을 하게 돼. 근데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지. 대통령 몇 번까지 할 수 있어? 2번까지밖에 못 하잖아. 근데 이미 2번 다 해먹은 거 아니야. 그럼 헌법을 다시 뭐 하면 돼? 개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69년에 6차 개헌이 있게 된 거야. 거기 교재 나와 있죠, 6차 개헌. 그래서 6차 개헌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야. 자, 이 6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3선 개헌안이야. 대통령에 한해서 몇 번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 3번까지. 그럼 한 번 더 출마 가능하게끔 바꾼 거죠. 그럼 당연히 이때 당시 국회의원들 5이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는 야당으로 채워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이거 통과시켜 주겠어, 개헌안? 통과 안 시켜주겠지. 그래서 여당 의원들만 국회 별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따로 불러가가지고 양아치처럼 그 지들끼리 투표해서 넘겨버려. 자, 이렇게 되니까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억울하지. 자기들도 국회의원이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헌법 개정안 투표를 해야지. 자기들 초청도 안 해놓고 멋대로 야당 의원들 다 빼놓고 여당 의원들끼리만 날치기식으로 통과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무효다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네들 참여하라고 서신을 보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리고 우편물이 온 게 없대. 그래서 니네 이제 고향집 가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집 딱 내려가니까 편지가 있는 거야. 오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날치기식으로 통과해서 3선 개헌안이 통과된과 동시에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다음 7대 대통령 선거는 몇 년? 71년에 있었던 선거 있던 거죠. 그래서 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때 박정희는 운명의 라이벌 하나를 만나게 돼. 말 잘하는 누구? 김대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이 연설 싸움을 하게 되는데 김대중이가 진짜 말 잘하는 정치인이었거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긴 하는데 고작 8%의 차이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돼.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위협을 느꼈어요. 왜? 계속해서 직선제로 냅두게 되면은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 투표 방식으로 냅두게 되면은 차기 대권은 이제 누가 될 확률이 커? 대중이. 신한민주당의 대중이가 될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박정희는 이때부터 독재 헌법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72년에 뭐가 탄생해? 유신헌법이 탄생하게 되죠. 이거를 7차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직선제로 냅두게 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체제로 냅두게 되면 차기 대선은 누가 당선될 확률이 커? 대중이가 당선될 확률이 크잖아.
그래서 앞으로 직선제, 국민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 형식으로, 간접 선출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거하겠다라고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출기구 하나가 등장하게 되지, 그 선출기구 이름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였죠. 그래서 2,300명 정도 되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서 체육관 문 닫아놓고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체육관 선거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4년 너무 짧 때 6년으로 확대를 하겠대요.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인 박정희가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석 정도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겠대.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임명하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유신정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유는 뭐겠냐?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헌법 다 이제 통과시켜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유신정우회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겠대요. 대법관 임명권 행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생각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위수령과 계엄령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을 여기에다가 새겨넣게 된 거야. 긴급조치권이 발행된 72년부터 경찰들은 영장 없이, 법원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무단 체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거의 명예혁명 전사회로 돌아간 거죠, 우리나라가. 됐지?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유신헌법인 거야, 유신헌법. 자, 그럼 이거 독재헌법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저항운동이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저항운동이 79년에 있었던 부마 민주항쟁 사건이에요. 부마 민주화 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 항쟁이 터지게 된 거야. 일단 사건은 이렇게 된다. 계속해서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독재를 하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야당 총재가 김영삼이었어. 김영삼은 국제연설장 돌아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디스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다 라고 이제 호소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고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가택구금과 동시에, 가택구금이 아니다, 형무소에 구금시키지 이때. 형무소에 구금시킨과 동시에 국회의원 직책에서 제명을 시켜버린 거야. 그런데 부산하고 마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 자기들이 뽑아놓은 사람 아니야. 근데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뭔데 그를 제명을 시켜. 그래서 김영삼이 감옥에 들어간 걸 배경으로 김영삼의 지지율이 형성되고 있었던 부산과 마산에 있는 시민들이 대규모 민주화 항쟁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때 너무 심각하게 민주화 항쟁이 터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부산 사람들은 무산 MBC 방송국이 박정희 대통령에 빨아찍기는 그런 좀 편파적인 방송만 계속했거든. 그래서 MBC 방송국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이런 무력 폭력 시위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단계였어. 이거를 공중에 헬기에서 보고 있었던 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고요. 김재규는 이제 박정희가 얼마 못 가서 이제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진 하야 쪽으로 어떻게든 이끌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이 없었지. 그리고 경호실장 차지철하고 그런 사적인 그 감정 안에서 79년 10월 26일, 내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탕탕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날이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한 날이야. 그래서 안중근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동상에 금이 가버린 거지, 안중근 동상에. 그래서 안중근 행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취소해요. 이런 식으로 안중근 선생님을 모실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궁정동이 어디냐면 청와대 인근의 식당이야. 거기서 갑자기 식사가 잡힌 거야.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비서실장 김계원, 경호실장 차지철이 거기서 술을 먹게 되는데 이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야하십시오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경호실장 차지철하고 몸실랑이 있게 됐고 권총을 꺼내서 경호실장 차지철을 살해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와 가슴에 총을 박아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죠. 그래서 청와대 인근의 식당 궁정동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궁정동 사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요 비상기엄을 반포하게 됐고요. 그날 지하 벙커에는 한국의 군인 장면들이 다 모이게 되죠. B2 벙커에는. 그리고 그 지하 벙커에 모인 한국 군인들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던 게 누구였냐면 보안사령관이다. 이때 합동수사 참모장이었던 전두환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두환은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막 조사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 역시 경호실장 차지철의 인성이 개팍하기 때문에 차지철이 박정희를 살해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김재규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비서실장 김계원이가 원래 김재규하고 굉장히 친해.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했을 때 자기하고 친한 형인 비서실장 김계원을 살려놓은 거야. 근데 이 김계원이가 현장에서 이걸 다 목격을 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발을 한 거지. 이거는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사망시킨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김재규는 마침 그때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육군 본부에 있었어요. 그 사건 알죠? 가다가 갑자기 차 돌려버리잖아. 남산으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딱 잡기 좋게 육군 본부에 계신 거야. 그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때 김재규를 체포하고, 그때 김재규하고 궁정동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최고 사령관이었던 그 이제 계엄사령관, 정승화 계엄사령관까지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참 운이 좋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원래 전두환이 1인자가 될 수 없는데 왜 위에 박정희도 있고 김재규도 있고 정승화도 있단 말이에요. 육군 참모총장. 근데 한날 한시에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 그리고 이 전두환이가 12.12 군사 쿠데타를 79년에 일으키게 되죠.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자, 이렇게 해서 서울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들은요, 비상계엄을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80년 5월 15일자를 기점으로 지금 군부의 독재 정권이 끝나나 싶었는데 신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잖아. 그래서 서울 시민 10만 명이 다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비상계엄 철폐하라, 신군부 퇴진하라, 유신헌법 개정해라 라는 것을 구호 삼아서 서울의 봄 시위를 열게 된 거야. 서울에서 시작된 이 민주화의 열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게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안 되겠다 싶어 5월 17일자를 기점으로 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과 김종필을 형무소에 수감을 시키고 김영삼을 자택구금시킨과 동시에 정치인들의 모든 정치 활동을 다 금지화시켜버려. 그리고 또 하나 더,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기 시작해요. 자, 이 과정 안에서 계엄군들이 광주에 내려가게 되었고요. 광주에 있는 학생들을 폭력을 통해 막 이제 곤봉제를 해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끔 만들었잖아.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뛰쳐나오네. 이게 무슨 운동이야? 광주 민주화 운동이지, 5.18. 그래서 여태 시민들은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국군을 더 이상 국군을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경찰서하고 군인들이 갖고 있는 총을 빼앗아가지고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무슨 개념이 첫 등장한다? 시민군이 첫 등장한다. 그래서 계엄군하고 총격전을 벌였으나 이 전두환 이 새끼가 헬기하고 탱크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해서 결국에 이렇게 힘으로 눌러서 대통령 자리까지 앉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가 1980년 8월 16일이었단 말이야.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키고 11대 대통령 자리에 앉은 거야. 헌법 개정 이후에 81년 2월 달에 12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때 7년 단위제 헌법으로 대통령 임기를 하게 되거든. 7년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하겠대. 근데 간선제는 유지하겠대. 체육관 선거는. 그때 당시 전두환한테 국민들이 많이 욕을 했단 말이야. 너희 새끼 박정희처럼 똑같이 독재하려고 그러지. 전두환은 그렇지 않대. 7년 길게 한 번 하겠대. 그리고 딱 끝내겠대. 그래서 7년 단임제야.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자기 임기 끝나면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끔 직선제로 바꿔주겠다라고 개헌 약속까지 한 거야. 자, 어찌됐든 그때가 됐어. 이제 전두환의 임기가 다다를 때 1987년이죠. 7년 단임제가 끝날 때. 근데 이때 전두환 입장에선 두려워요. 자기가 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안 건 거지? 내란을 일으켰잖아. 그지? 군사정변을 통해서 앉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법상 사형이란 말이야. 내란은. 그래서 내란죄로 고소당할까 봐 전두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밀어주는 밑에 있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차기 대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군무세력을 직선제로 바꿔버리면 안 찍어주게 되겠지. 군무세력이 아닌 민주계열의 인사들을 찍어주겠지. 그래서 노태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 거야,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를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해야지. 그래서 4월 13일 날 전두환이 TV에서 나와서 뭘 해? 살삼 호원 조치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 같대. 야당 의원들이 또 씨발 반대한다는 거야. 지들이 반대하면서.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존나 한다는 거지, 직선제 개헌안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선제 헌법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체육관 선거 계속 하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 적도 없고요.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소리를 들었던 시민들이 전국 각지 37개 도시에서 다 쏟아져 나와 무려 100만 명이 나와갖고 민주화 시위 운동을 해. 이게 그 유명한 1987년 6월 민주항쟁 사건이죠. 이 과정 안에서 1월 14일 날 남영동에 있는 대공부시 509호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 사람이 박종철 선생님이죠. 그래서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도 물고문으로 죽게 됐고, 이한열 열사 역시 연세대학교 정문안에서 호원철폐 독재타도, 야 제일 중요한 거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간선제 헌법을 수호한다는 거 철폐하라, 독재정권 타도하자, 이게 구호였어. 문제 풀 때 저거 갖다 캐칭해야 돼. 호원철폐 독재타도.
그래서 이걸 외치면서 연세대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뒤통수를 맞고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까지 다 6월 민주항쟁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뛰쳐나오니까 전두환이 이제 안 되겠는 거야. 계속 버틸라고 했는데 이제 안 돼. 전국에서 국민 다 뛰쳐나오니까. 그래서 노태우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뛰쳐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구나. 야, 이왕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할 거 너가 이걸 주도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라. 빡대가리 같은 개, 돼지, 소 같은 국민들은 너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 지지율이 우리가 확보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가 승산 있는 게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태우가 전두환 말 잘 듣거든. 알았어 형. 이렇게 해서 6월 29일 날 네모나게 생긴 TV에 네모나게 새끼가 나와. 그러면서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해. 국민들이 염원하는 대로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지만 이 개헌안에 여당, 민주정의당, 신군무 세력들이 어떻게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노태우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결과야 별표 9차 개헌이 87년에 통과되게 되었다. 1987년에 통과되었던 9차 개헌안 내용은 이거죠. 지금 현행 헌법이야. 대통령 5년 단임제. 5년 하는데 딱 몇 번 만에? 한 번만. 대통령은 누구 손으로 뽑아? 국회의원이 아니라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직선제. 그래서 이때부터 국민들이 대통령에 관련된 대선 투표권을 획득하게 된 거죠.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놔. 혹시 모르니까. 알아놔 이제.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때 첫 등장이야.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초월적 사법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법원과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두게 돼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뭘 다루는 거야?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헌법위헌 사례와 탄핵을 다루게 된 거야. 탄핵심사를. 그러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심사를 한 거는 어떤 사건 이후부터?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한국사 끝. 경제사 빨리 하자. 경제사 하고 끝내자 한 번에. 1950년대 6.25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가요 원조물자를 계속 보내줘요. 이거 그냥 들어. 한국사에서 나온 내용이야.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은 휴전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왜 그러냐면 이승만은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했거든.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만하래. 그만해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가 사이가 존나게 안 좋아요. 야, 오죽했으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자서전 보면 이승만을 이렇게 표현해놔. son of bitch. 개새끼 이렇게 표현을 해놔. 그러니까 이 개새끼라고 표현하게 된 까닭이 이거야. 거제도에 방공포로를 무단 석방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거제도에 그냥 북한 주민으로서 강제 징병된 북한 군인들 포로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포로는 휴전협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 근데 갑자기 이승만이 자 나가 이 새끼들아 27,000명이나 되는 방공포로들을 갑자기 해방을 시켜버린 거야. 미국 대통령의 동의 일절 없이.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승만아 이러니까 이승만은 자기는 자유를 사랑한대. 그래서 포로들한테 자유를 계속 주고 싶대. 자기는 계속 석방할 거래. 그러니까 도대체 뭘 원해서 이 지랄을 하냐 이러니까 이승만이가 그때부터 본론을 꺼내기 시작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김일성 이 새끼가 분명 재침할 게 분명하대. 그래서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 땅에 주둔을 시켜줄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지금 3년간의 전쟁 때문에 모든 땅이 황폐화됐고 생산수단이 파괴됐는데 다시 경제 복구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돈을 지원해 줄 것. 이렇게 해서 우리는 50년대 무상원조를 받게 돼요. 52년부터 58년까지. 그때 미국 애들이 원조했던 물자가 딱 세 개였어. 밀가루, 설탕, 면화였어. 다 무슨 색? 무슨 색? 하얀색. 그래서 삼백산업 공장이 나오게 된 거야. 미국 애들이 밀가루 원료와 설탕 원료와 면화 원료를 가져다 주면 이거를 상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삼백산업 공장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정치 자금이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친일파이들. 그래서 친일파 애들한테 300산업 공장주 자리를 다 한 자리씩 주게 된 거야. 그래서 친일파 애들은 지금 대기업 회장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아니 어쨌든 뭐 300산업 발달했고 60년대는 장면내각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군사정변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을 하게 돼. 그래서 62년부터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되게 되는데 잘 들어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야. 이건 그냥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돈도 없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소말리아보다 못 산다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소말리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뭐 제철 공장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이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그러거든. 단순히 노동력만 때려 박아갖고 만들 수 있는 물자들을 갖다 팔면서 자금을 미리 비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비축된 자금 갖다 중공업도 투자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니니. 그래서 경공업부터 간 거야. 경공업이 뭐지? 가벼울 경자지. 가벼운 걸 만든다는 거야. 뭐? 신발, 의류, 그 다음에 가발 이런 거. 그래서 이때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옷 만드는 이제 사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금 마련했어. 70년대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을 하게 돼요. 자, 경공업을 통해서 자금이 많이 마련이 됐단 말이야. 심지어 일본 애들한테 8억 달러도 갖고 오고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60년대에 돈도 많이 생겼어. 그럼 이 돈 갖다가 뭘 깔아? 중공업 공장을 깔아. 중공업이 뭐야? 돈 될 만한 것들이죠. 무거운 거. 그게 뭐니? 뭐겠어? 화학 공장, 그 다음에 또 뭐 제철 공장, 선박 공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국교를 체결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대 교류 시장은 일본 시장이었단 말이야. 70년대. 그럼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경상도야. 그래서 경상도의 모든 공장 단지를 때려박아 주게 된 거야. 그래서 경상도는 엄청난 부자 국가가 됐죠. 부자 지역이 됐죠. 근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죠. 박정희가. 그래서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박정희가 이때 5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박정희를 가장 많이 밀어줬던 게 전라도 사람들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승만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이승만 정권은 잘못된 괴뢰 정부다 해갖고 여수에 있는 14연대 국군 무대를 이끌고 박정희가 그때 당시 소위였단 말이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귀여운 여수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한번 일으켰 적이 있어요. 이거를 뭔 사건이라고 그러냐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때 당시 이승만 정부를 누구보다도 혐오했고 전라도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군사정변을 일으킨 게 박정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전라도를 많이 밀어주겠다라는 생각에 5대 대통령 선거에 전라도 사람들이 박정희를 왕창 찍어줬는데 막상 대통령 되고 보니까 어떤 지역만 밀어줘? 일본하고 가까운 경상도만 밀어주는 거야. 그때 배신감이 워낙에 컸던 거지 어르신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쪽 계열이 그 계열이잖아. 박정희 쪽 계열이 민주공화당 계열이 국민의힘 아니야. 국민의힘 근원이 박정희 쪽의 민주공화당이야.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민주당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당의 근원이 여기에요. 그럼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누가 독립군 쪽에 해당해요? 둘 다 친일파. 둘 다 친일파. 독립군 쪽 정작 없어. 우리나라.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래. 그래서 70년대 경상도에 많이 등장해. 그래서 경상도 포항에 제철 공장 단지가 만들어져. 1970년에. 포항 제철 연도 외워. 자, 그리고 우리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는데 돈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죠. 그래서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80년 들어갈게. 삼저 호황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 전두환 대통령 때 정치는 쇠퇴를 했어도 경제는 크게 성장했어. 근데 이건 전두환이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야. 왜 그러냐면 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지? 자, 이로 인해 가지고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폐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저금리 대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거야. 이해됐지? 일본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한국 기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저달러. 달러가 낮죠. 왜?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강제로 달러 가치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기 좋고 해외 기업에 투자하기 좋지. 그 다음에 저유가. 중동에서 벌어진 석유 파동이 해결이 되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석유 공급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석유 가격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저금리.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시대가 열리게 된 거지. 우리나라가요. 이것 때문에 IMF를 겪게 된 거예요. 80년대 저금리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사람들이 저축을 하려고 해? 투자를 하려고 그래?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은행에 가고 능력도 없는데 기업들이 대출을 이만큼 받아와. 그리고 그거를 자기 공장이라든지 회사 확장에만 다 투자를 한 거야. 그런데 문제가 대출을 받았으면 돈을 갚아야지. 근데 갚을 날 현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른 은행에 가고 또 대출을 받아와. 그래서 그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갖다가 자기가 대출금 갚는 거를 갚아버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돈을 달래. 그럼 또 다른 은행 가가지고 또 대출금 받아서 이걸 또 메꾸는 거야. 이거를 전문 용어로 카드 돌려막기라 그러거든.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들, 대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뉴욕 월가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할까?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할까? 한국 기업의 투자 신용도는 제로에 육박하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손절하는 게 지능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90년대 어떤 일이 벌어져?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던 미국 투자자들이 전부 다 돈을 빼기 시작해. 결국에 우리나라 달러가 다 나가기 시작하니까 달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국제 통용화폐인 달러가 우리나라에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정크 상태. 그래서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서 달러 200억 달러를 빌려와서 달러를 메꾼 거죠. 그게 IMF 외환위기죠. 97년에. 결국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추측은 맞다니까.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고금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저금리야. 그럼 그 다음 역사는 뭐야? 경제 붕괴야. 됐지. 그런데 아니 그냥 이쪽은 또 저금리 하려고 그래요. 씨발 걸. 안 돼요. 고금리로 가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갑자기 고금리로 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금리로 가요. 지금 금리를 10% 인상을 할 상황이면 나중에 가서 인상을 하잖아. 20%로 인상해야 돼. 그럼 그때 더 크게 주저앉아.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빚 없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너네 20대 때는 돈만 모아. 절대 대출 받지 마. 알겠지? 돈 없이 빚 없이 사는 게 성공한 거야. 그냥 내 재산이 0원이야. 마이너스가 아니야. 상위 30%래. 대한민국에서. 알겠지? 대출 인간에서 받지 마라. 남의 돈은 무게가 있는 거다. 남의 돈 무섭다. 1,000원 빌려도 남의 돈은 절대 빌리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하세요.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연도 외워. 96년에 OECD 경제협력기구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에 IMF 외환위기 터져가지고 경제 몰락하고 2001년에 한국 현대사 가르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야, 요 세대에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했지. 그 원동력은 요 세대에 있었던 국민들이 4.19 혁명 세대였고 5.18 세대였고 한국전쟁 세대도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세대였기 때문이야. 자기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라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지.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내 잘못은 아니어도 대기업의 잘못으로 인해서 붕괴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금모으기 운동을 하기 시작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3년 만에 모든 돈을 다 갚아버리죠. 그러니까 IMF 측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갚았어, 이거를. 금모으기 운동에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모은 금과 돈은 대기업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게 됐고 대기업은 그 부채의 빚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요.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죠. 그때 대기업의 부채 갚고자 기부 활동을 했던 서민들은 그 자녀들은 대학교 제대로 못 가면 성공 못 한다라는 가스라이팅을 받으면서 학원에서 12시간 내내 굴리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그렇게 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가도 기업이 이미 다 줄도산 났기 때문에 IMF 때 대기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1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헬조선이 시작되게 된 거야. 이렇게 좀 역사가 이어져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 붕괴가 되게 되면 난 큰일 났다고 봐요. 우리 민족은 이제 망했어요. 이민 갈 수밖에 없어. 지금 6월 민주항 세대, 5.18 세대, 그 다음에 한국전쟁 세대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실 나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 경제 붕괴에 대한 위기가 없는 세대,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세대야. 증거,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나라 경제가 무너졌어. 돈을 기부를 할래? 너네들의 돈을 기부를 할래? 재산을. 한국전쟁이 터져. 진우야, 나가서 싸울 거니? 요즘 애들은 안 한다 그래. 왜? 민주당 애들이 우민화 정책 하려고 한국사 교육을 축소시켰기 때문이야. 사회교육을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만큼, 지금 너네들은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만큼 알고 가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애들이 역사를 선택을 안 하지. 왜? 양 많대 씨발. 그래가지고 역사를 선택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대부분 이걸 모르고 성인이 된단 말이야. 애국심도 없고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저 정당이
그런 것도 모르는 애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로 지금 내란 정당의 지지율이 36%를 돌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지. 아무튼 애국심도 없는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국가의 기업을 위해서 너네들이 희생하라? 아 절대 안 먹힌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붕괴가 다시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폭삭 주저앉을 확률이 커요. 어떤 사람도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일본이 차라리 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부러워요. 일본 국민들은 애국심이 있더라고. 자국민에 대한 애국심이 있더라고.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우리나라는 와 어떻게 된 게 너무 사대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시위하는 거 보면 강화문에서 미국 국기 들고 시위하잖아. 그 미친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청 사대적이야. 무슨 제주 지은 외치고 있어요. 어,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원군을 보내줘서 우리 조정을 재건시켜 주셨으니 평생 그 은혜 보답해야 한다. 야, 송시열 나서셨지, 송시열. 야, 그래요. 아, 깝깝해서 오늘 여러 얘기 했네요. 깝깝해서 여기까지 해서 끝.